밀도입니다. 밀도.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은 한자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원래 동양 문화권 특징이요. 대부분의 학문이 중국을 거쳐서 유입되거나 중국, 일본을 거쳐 유입되거나 일본을 거쳐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동북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적인 용어들은 뭐로 많이 쓰여져 있다?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밀도라는 말의 뜻은 빽빽한 정도가 돼요. 밀도의 공식을 적어보자면 D는 V분의 M이라고 적히는데 이제 요거를 풀어보자면 D가 뭐다? 밀도죠. M은 질량, V는 부피예요.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덴시티라 그러고 단위가 어떻게 된다? 원래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혹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같은 단위로 그램 퍼 밀리리터를 많이 씁니다. 빛이 너무 밝네. 잠시만 조금 화면 조절을 할게요. 아, 저기가 딱 안 보이는 데구나. 요 정도가 낫겠다. 요 부분이 좀 안 보이는데 요거 뭐라고 쓴 거냐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자, 조심해야 될 거 있잖아요. 얘랑 같은 숫자게 아니게 숫자가 계산을 하면 같은 숫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되는 게요. 봐봐. 참고로 물의 밀도 4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물의 밀도가 보통 우리 물은 밀도가 1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죠? 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고 그래서 1g 퍼 밀리리터가 돼요. 그래서 양쪽에 1000을 곱하면 1kg 퍼 리터가 되긴 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1세제곱미터는 네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는? 1000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는 보통 이제 화학에서는 이렇게 큰 단위를 잘 안 써요. 쓸 수 있는 단위긴 한데.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굳이 킬로그램으로 쓰고 싶으면 킬로그램 퍼 리터 정도까지만 쓰셔야 돼요. 근데 보통 화학은 그때 우리가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물리는 좀 큰 세상을 다루고 화학은 작은 세상을 다루다 보니까 요 단위 쓸 일 별로 없고 보통 요 단위에서 많이 씁니다. 응?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봐봐. 밀도는 봐봐. 우리 부피는 이거 크기 성질이야, 세기 성질이야? 크기 성질이죠. 질량 크기 성질이야, 세기 성질이야? 질량. 저기 양을 2배로 늘리면 질량이 일정해요, 2배로 늘어나요?
늘어나죠. 크긴지 색인지 헷갈릴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양을 2배로 늘렸을 때 변하냐 안 변하냐를 생각해 보면 돼. 양을 2배로 늘렸는데 같이 2배로 늘어났다. 크기 성질이에요. 양을 2배로 했는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건 뭐다? 세기 성질이에요. 오케이? 얘도 크기 성질이야. 근데 재미있게도 밀도는 무슨 성질이 된다? 네, 세기 성질이라서 얘는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밀도 자체를 그럼 바로 측정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밀도만 바로 재기. 안 돼요. 그래서 밀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뭐와 뭐를 측정한다?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밀도는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지금 우리는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중등 물리를 아직 다 안 했잖아요. 중1 과정 물리 단원에 부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부력하면 떠오르는 아저씨가 있죠.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나체 난동 사건이라고. 그 성씨는 같은데 다른 아저씨야. 르키메데스라고. 그 유레카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목욕하다 말고 뛰쳐나와가지고 발광하다가 그 밀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물이나 이런 곳에 띄웠을 때 뜨는지 가라앉는지로 밀도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밀도 자체를 바로 바로 측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크기 성질 2가지를 따로따로 측정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첫 번째. 밀도의 측정을 위한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된다? 질량을 측정해야 되죠. 맞지? 근데 솔직하게 선생님이 조금 불만인 부분이 있어요. 질량을 재는 저울은 원래 뭐를 써야 되느냐? 분동, 즉 우리 무게추 있죠? 무게추. 과학실에 있는 무게추. 그 분동을 사용하는 측정을 해야 돼요. 원래는. 분동을 가지고 물체랑 양을 비교해서 재는 저울. 그럼 무슨 저울과 무슨 저울이 있다?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학교 교과서에 이거 말고 뭐가 추가가 되기 시작했냐면 전자저울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 물론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되게 복잡하고 예민하며 비싼 저울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과학실에 있는 전자저울은 선생님이 말하는 그 질량을 재는 전자저울이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근데 현 교육과정상 질량을 뭐로 재라고 시킨다? 전자저울로 재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요 ESC 책에서는 질량을 재는 거, 부피를 재는 거, 특히 질량을 재는 거를 정확하게 묘사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질량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즉 분동을 쓰는 저울로 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 밖에서 실험할 일이 있다, 없다? 없긴 하지. 지금 당장은. 저기 스페이스 X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실험할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저울을 쓰는가 싶긴 해요. 원래는 전자저울 쓰는 거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재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재야 되죠? 부피를 재야 되지. 부피를 잴 때 일반적으로 기체의 부피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중등에서는. 쉬운 거는 액체의 부피는 뭐로 잰다? 눈금 실린더라고 있어요. 혹은 양이 작으면 뭐를 쓰기도 한다? 피펫을 쓰기도 하는데 눈금 실린더와 피펫의 공통점은 보통 요런 유리관에 1ml 단위로 금이 끄어져 있습니다. 둘 다 보통 요 한 칸 단위가 1ml 단위예요. 자, 근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 비커나 혹은 여러분들 온도계도 그렇고 액체를 요런 유리로 된 피펫에 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랑 물 분자와 유리 사이의 인력을 비교해서 물과 유리 사이에는 인력이 꽤 큰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눈금엔. 원래 수면에서부터. 이런 거 본 적 있죠? 요 끝에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읽어야지 가장 정확하게 읽은 것인가인 거예요. 어디? 여기요. 수면의 평평한 부분을 읽을 것인가? 제일 높게 올라온 곳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요 중간쯤을 읽을 것인가? 어디가 맞다? 평평한 곳을 읽어야 돼요. 튀어나온 거는 무슨 취급하자? 오차입니다, 그냥. 제일 낮은 요 평평한 곳의 수면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위에서 봐야 돼, 밑에서 봐야 돼, 딱 정각으로 봐야 돼. 딱 수평되게 정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중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학교 교과서 실험 탐구 파트에 반드시 적혀 있는데, 최소 눈금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으로 측정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림이라는 거는 측정 도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측정값을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읽는 것을 어림이라 그래요. 자, 눈금이 1ml 단위잖아. 그러면 10분의 1까지 어림 측정하라는 말은 소수 몇째짜리까지 읽으라는 소리다? 네.
0.1ml까지 읽을 것이. 그게 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눈금보다 작은 값을 읽어야 뭐가 된다? 오차값이 더 줄어들고, 오차가 줄어드는 만큼 더 정확한 풀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이 10분의 1까지 어림 측정해서 0.1mm까지 읽어줘야, 요렇게까지 읽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 15야. 그럼 요 숫자는 20이겠죠. 그러면 지금 요 20의 선에 딱 물렸어.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 20ml예요. 20.0ml예요. 알겠어? 20.0으로 해야 맞는 표현인 거야. 뭐는 정확하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 단원을 언제 배우느냐? 2학년 1학기 때 배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원소가 2학년 2학기로 가 있어요. 현재 교육과정에는. 그리고 솔직하게 이거 소수점 가지고 시비 걸어서 끊는 학교 선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중딩이니까. 그리고 그걸 끄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교생이 80%가 우수수 틀려버리게 돼. 근데 원래 정확하게 배우려면 요렇게 써주는 게 맞다. 그럼 우리 봐봐. 요런 생각해 보자고. 전자저울로 쟀어요. 질량이 예를 들어서 40g이 나왔어. 액체의 부피를 쟀어요. 20ml가 나왔어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D는 20.0분의 40이잖아. 이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게? 2g per ml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요 칠판에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다? 그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이 계산은 어디까지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고려하는 계산입니다를 티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신경 써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맞지? 이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 신경 써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문제는 액체는 이렇게 재면 돼. 오늘의 관건. 고체는 어떻게 부피될 건데?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입체도형 부피 계산하는 거 배웠죠? 정육면차나 직육면차 어떻게 계산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뿔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밑면의 넓이 곱하기 3분의 1. 구의 겉넓이 혹시 배웠어? 자, 내가 이거 일부러 여러분들 안 헷갈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의 겉넓이는 참고로 4파이 r 제곱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4 숫자죠. 파이 숫자지.
R이 단위가 뭐야? 미터죠, 미터. 그러면 R 제곱이면 얘는 단위가 뭐가 되게? 단위가 미터 제곱이 돼요. 맞지? 단위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면 단위가 뭐가 돼요? 그치? 세제곱미터가 되지. 제곱미터는 넓이의 단위야, 부피의 단위야? 넓이 단위, 세제곱미터는. 네, 그래, 얘가 부피예요. 그리고 야, 이거 딱 보면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사각 기둥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죠. 사각 뿔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죠. 알겠어요. 눈치채야 되는데. 구의 부피고 뿔 부피예요. 구의 겉넓이를 밑넓이로 하는 원뿔 부피의 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주 작은 사각뿔들을 짜 모으면 어떻게 될까? 9가 된다고요. 응? 그래서 얘의 밑넓이로 하는 높이 R인 뿔의 부피 합이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단위공 우리가 과학에서 수학과 과학 중에 과학이 더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헷갈리면 얘 단위를 생각해봐. 얘 숫자니까 단위였고 얘도 숫자니까 단위였고 얘는 미터의 제곱이고 얘는 미터의 세제곱이네. 자, 가로 곱하기 세로는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넓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세제곱 아니야. 그러면 넓이랑 부피랑 안 헷갈려도 되겠죠? 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물체들은 부피를 잴 수 있잖아. 그지? 분필 동가리 요거 부피 어떻게 잴래? 요렇게 지금 막 각각 이상하게 달아있는 모양이 있는 이 분필의 부피를 재는 법. 힌트, 아까 나온 변태 아저씨. 무력을 재는 방법 중에 저절로 부피를 재줘. 어떻게 하면 된다? 물에 담그면 돼. 우리가 부피라는 것의 정의가요. 부피의 정의가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구었을 때, 액체에 깔아앉혔을 때,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봐봐. 여기 20ml인데 이 분필을 퐁당 담궜더니 예를 들어 부피가 23ml로 올라갔다 쳐요. 그럼 이 분필의 부피는 얼마다? 그치? 3ml. 정확하게는 그렇죠. 3.0ml가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해서 밀도를 재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부력이 나왔는데 원래 봐봐. 부력은 D 곱하기 V 곱하기 G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D는 액체의 밀도, V도 그 액체의 부피, G는 우리 중력을 나타내는 크기란 말이야. 근데 요 공식 봐봐.
B는 V분의 M이니까 뭐가 되죠? M은 D 곱하기 V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사실 뭐다? 밀어낸 액체의 무게랑 부력의 크기가 어떠하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어제 센텀에서 여러분들하고 동갑내기 애들 수업을 했는데 한 명은 여러분들보다 한 학년 많았고 이 질문을 다 틀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1kg짜리 스티로폼 공하고 1kg짜리 쇠공이 있어요. 뭐가 더 무거워? 와, 여기라 동네. 애들이 쇠공이라 그러더라고. 이게 사실 한글은 대단히 뛰어난 문자입니다. 그죠? 국어도 대단히 좋은 그 글이 말이에요. 과하게 쓰기는 좀 안 좋긴 해. 왜? 무겁다라는 말은 질량이 크다라는 말과 밀도가 크다라는 말을 둘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과학에는 이런 단어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요.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나무는 왜 물에 떠? 나무가 물에 뜨는 이유는 물보다 가벼워서. 자, 그러면 질문. 2kg, 자, 5kg짜리 나무를 3kg의 물에 던지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어때? 아, 쫄깃하죠, 지금. 머리 여기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지? 또 가라앉아. 뜨지? 자, 5kg짜리 스티로폼을 2kg의 물에다가 던졌어. 뜰까, 가라앉을까? 네, 뜹니다. 떠요. 왜? 뜨고 가라앉는 거는 무게로 가는 게 아니라 밀도로 가는 거야. 결국 이거는 밀어내는 물의 무게잖아.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물의 무게와 물체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즉 물보다 밀도가 물체가 작으면 뜨는 거고 물보다 물체의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해보세요. 집에 부엌에 뒤져보면 찬장 한쪽 구석에 아마 대부분의 집에는 알루미늄 호일이 있을 겁니다. 그지? 부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없다고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마 어디 구석에 있을 겁니다. 못 찾겠거든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알루미늄 호일을 한 요 정도 크기? 아니면 요거 2배 정도 크기로 한 장만 잘라달라 그래 엄마한테. 그리고 그 한 장을 들고 싱크대나 그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그 알루미늄 호일을 물에다가 싹 집어넣잖아.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알루미늄의 밀도는 물보다 더 큽니다. 가라앉는단 말이지. 가라앉은 호일을 꺼내서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냅니다. 혹은 주방용 키친타올로 잘 닦아내고 나서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요. 대충 이렇게 구기면 동그란 공이 되겠죠. 얘를 아까 알루미늄 호일이 가라앉아 있는 물에다가 톡 던지면 어떻게 되게? 뜹니다. 동동동 떠요. 자, 과제. 문제 푸는 과제 말고 탐구 실험 과제. 제주껏 그 알루미늄 호일 공을 가라앉혀서 손대지 말고 가라앉힌 사진을 찍어 와 보세요. 아니,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핸드폰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고 다른 문제를 쓰고. 누르기 안 됨. 그러면 공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공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요. 뭔가 둘 중 하나를 뜯어낸다거나. 뜯어내는 거. 질량 유지, 공 상태 유지, 공 모양 유지. 물의 양을 유지해서. 네. 그러면 뭐를 던져서 갈아 3초 이상 가라앉아 있을 것. 눌러놓기 없기. 밑에서 땡기기 없기. 풀로 묻혀도 되나요? 안 되지, 당연히. 물 속에 풀이 잘 붙어 있을까? 목공풀. 힌트는 오늘 배운 거 안에 있습니다. 요 칠판 안에.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어딘가에 보일 거예요. 자, 빨리 필기. 자, 용해와 용해도입니다. 이 챕터의 개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냐면 일단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용어들의 특징은 용용거리다 끝납니다.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만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용해? 재미 붙였어. 용융. 용융용융. 자, 이 단어들의 뜻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 중에 우리가 배운 거 하나 있어요. 뭐 배웠어? 융해 배웠죠. 용액 배웠고요. 자, 하나씩 배울게요. 용질이란 용매의 녹는 물질이고요.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고,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이고,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녹은 혼합물을 말합니다. 균일 혼합물이죠. 융해는 뭔데 그러면? 융해도 이거 배웠잖아. 두 번째 시간에. 얘도 녹는 거긴 녹는 거예요. 뭐? 네.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게 융해예요. 그럼 용융은 뭐게? 용융은 용해가 돼서 융해돼 버린 거예요. 아니다, 잘못 적었다. 융해가 되어서 용해가 된 것을 용융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고체를 녹이잖아요. 특히 금속 같은 경우. 그러면은 고체로 있던 녀석들이 액체가 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그지? 그 상태에서 금속 두 가지를 녹이면 얘네들이 완전히 균일하게 섞여버립니다. 그 상태로 식혀서 합금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저런 암석들, 돌 같은 경우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녹아서 뭐가 된다? 마그마가 되는 경우.
광물들끼리 녹아서 섞인 마그마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용융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용용용용이라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설탕 플러스 물은 설탕물이죠. 자,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화살표가 용해, 얘가 용액.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지? 자, 요 내용을 알면 뭐가 보인다? 농도가 보여요. 현재는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살짝 애매하게 붕 뜬 개념이 농도야. 보통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입니다. 그래서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용질 플러스 용매 질량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농도 문제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개념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용질의 그램 수는 용액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를 써서 용질의 양을 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용질의 양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농도 구하기, 물탄 농도 구하기, 소금탄 농도 구하기, 섞은 농도 구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사기성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장난을 쳐볼까요?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 3. 11부터 20까지 아무 숫자. 19. 3% 소금물 100g이랑 19% 소금물 300g을 섞으면 15%가 될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를 선생님이 암산을 했다면 졸라 천재겠죠? 폰 노이만의 환생만 이러면서. 아니에요. 이거 푸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원래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 100g에서 요 공식을 쓰면 몇 그램 나온다, 소금이? 3g 나오죠. 여기서 소금이 몇 그램 나오냐면요. 3, 9, 27, 3, 1은 3, 57g이 나와요. 맞지? 그러면 소금을 합치면 몇 그램? 60g이 나오고, 소금물은 얼마? 400g이 되지. 100g, 300g이니까. 400g이 돼서 곱하기 100을 하면 소수점 날리고 약분하면 15%가 나오는데 이렇게 과연 계산을 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 스피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방법이 있어요. 한 퍼센트와 19%지. 질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러면 3대 1이 되는 여기가 15거든요. 여기가 혼합물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서술형에서만 이렇게 안 풀면 괜찮아요. 이거 근데 진짜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의 좋은 점이 뭐냐? 자, 물 타는 거 0%로 섞으면 돼요. 소금을 타는 거 100%로 섞으면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풀이 방법은 선생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선생님이 중1 때 찾아낸 방법이에요. 진짜로. 내가 찾은 겁니다. 농도 구하는 문제만 한 300문제 풀다 보니까 왠지 모를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풀어봤는데 오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은 검산할 때 썼어요. 자, 요거 필기. 요 내용은 사실 현재 중등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 뒤에 용해도가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응? 용해도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용해도 파트를 들어갈 때 얘네들을 섞으면 100점 예방 문제가 돼서 그래요. 자, 빨리 필기. 자, 용해도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자면 잘 녹는 정도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용해도는 뭐냐면,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용매 100g에 용매 100g당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보통은 일단 여기가 첫 번째 기준 포인트입니다. 용매 100g. 대부분은 이 용매를 우리 중등에서는 물을 가지고 하긴 해요. 근데 물이 글자가 안 나오네. 얘가 이제 우리가 물을 쓰긴 하는데, 물 말고 물질마다 녹는 정도는 다르겠죠. 우리 물에 잘 녹는 게 있고, 기름에 잘 녹는 게 있고, 알코올에 녹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용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바뀌고요. 얘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다? 물질의 특성이긴 한데,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그 녹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특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가로축에 온도 그래프가 많고요. 세로축이 용해도 그래프가 들어갑니다. 용해도는 단위가 따로 없어요. 보통 그램/100g이라고 쓰는데 그냥 숫자 값만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단위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물의 고체가 녹는다고 할 때 우상향해요. 보통 여기를 우리는 요 선상을 포화 상태, 즉 최대로 녹은 상태가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 선 아래쪽은 어떤 상태야? 더 녹일 수 있죠.
그지? 이게 요 밑에는 뭐가? 불포화 상태. 특이하게 요 위쪽 있죠, 요 위쪽. 요 위쪽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안정된 상태다, 불안한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무슨 상태로 돌아온다? 포화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응? 그럼 봐봐. 어떤 불포화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용지를 더 녹이면 올라가서 포화 상태가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가 돼요? 네. 이 경우는 온도를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졸이는 방법도 있죠. 물을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보통은 용지를 더 넣거나 온도를 내리는 방법으로 포화 상태가 되고 여기서 온도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데? 과포화 상태가 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포화 상태에서는 오래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런 과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 사이의 폭만큼 요만큼의 양이 뭐가 된다? 석출이라 그래서 쫓겨나요. 녹아있던 상태에서 다시 고체 물질로 어떻게 된다? 빠져나옵니다. 바닥에 결정이 가라앉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석출량을 계산하는 게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잖아. 왜 변하는지를 설명하자면요. 자, 그 사자수거 중에 유유상종이라고 있어. 혹시 뜻 아는 사람? 유유상종. 좀 약간 비하적인 발언으로 말하자면 끼리끼리 논다라는 뜻이에요. 학교에 친하게 댕기는 애들 모임 있잖아.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여학교는 남학교보다 더 심하죠. 맨날 같이 화장실 댕기는 애들 있지. 화장실 같이 가고 매점 같이 가고 하는 그 친구 모임들 있잖아. 걔네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개성이 다 제각기 다른 애들끼리 놀아? 아니면은 걔네가 걔네인 애들끼리 다녀? 어느 쪽에 가까워요? 그치?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지. 왜냐하면 성질이 비슷해야 잘 섞여요. 물이랑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물에 잘 녹고 기름하고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기름에 녹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물에 고체를 녹이려면 물에다가 고체 가루를 녹인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잘 녹느냐? 고체들의 입자 운동이 뭐랑 비슷해져야? 물이랑 비슷해져야 잘 녹겠지. 그죠? 그러면 온도를 높여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높여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이 헷갈리면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티는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찬물에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 잘 녹죠? 이유 알겠어요? 제티는 고체고 그 제티 가루가 물이랑 입자 운동이 같이 활발해져야 잘 녹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는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기체는 우하향해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 어항이나 아니면 어디 공공기관, 학교 등등에 갔을 때 어항 본 적 있죠? 아니면 연못이나. 그리고 그런 연못이나 그런 데 물고기 키우는 경우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먹이 먹을 때 말고 뻐끔뻐끔 되는 경우가 여름에 많디, 겨울에 많디. 대부분 여름에 물 위로 뻐끔뻐끔 되죠. 왜? 네. 수온이 높아지면 봐봐. 물이랑 공기가 섞여 있어야 되잖아. 물에 산소가 녹는다는 말은. 근데 산소 운동이 너무 활발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물이랑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산소가 빠져나간다고. 예를 들어 줄까요? 야, 오늘 콜라 따뜻하게 한 잔 하는 거 어때? 따뜻한 콜라. 어? 따뜻한 레모네이드. 야, 씨, 따뜻한 레모네이드면 그거 그냥 유자차죠. 왜 맛없을 것 같게 느껴져요? 그렇죠. 김이 빠진다는 거죠, 데피면. 이해가 되지? 대신에 늘 강조하지만 뭐다? 기체는 뭐에 민감하죠? 압력에 민감하죠. 기체의 부피도 그렇지만 압력에 따라 그 용해도에서 기체는 거의 비례하면서 늘어나요. 대신에 어떻다? 고체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압력에 따라 넣는 정도. 사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탄산음료를 칙 따면 어떻게 돼? 칙 따면은 기포가 훅 올라오죠. 콜라 사이다. 왜? 그치. 탄산음료의 탄산의 맛을 길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탄산음료는 통 안에 집어넣을 때 마지막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 대기압보다 훨씬 높은 압력을 가해서 녹여놓고 꽉 잠궈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통 자체가 되게 딱딱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따버리면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체가 빠져나온다. 여기서 생각해봐.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줄었으니까 여기가 기포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요거랑 여기서 석출되는 거랑 어떻다? 같은 개념인 거야. 봐봐. 온도를 올렸더니 기체가 녹는 양이 줄어드니까 사이다 따뜻하게 데피면 김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사실 고체 위주로 풀 거예요. 왜냐면 기체는 빠져나오는 양이나 이런 걸 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저기 우리 82쪽 그래프 봐봐.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를 보면 뭐 질산칼륨처럼 경사가 되게 심한 것도 있죠. 그리고 뭐처럼? 염화나트륨처럼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적은 것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봐봐. 따뜻한 물에 염화나트륨이나 질산칼륨을 포화 상태로 만든 뒤에 그 액체를 차게 식혔을 때 석출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질산칼륨이에요, 염화나트륨이에요? 그치. 경사가 심할수록 어떻게 된다? 석출량이 매우 커집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푸는 팁이 좀 있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표나
그래프는 용매 100g이 기준인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다? 문제의 용액이 있잖아. 문제에 나오는 용액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액을 반드시 뭐와 뭐로 분리한다? 용질이 몇 g이고 용매가 몇 g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용매의 양이 100g이면 용매의 양이 100이면 이 표에 나오는 석출량 수치를 그냥 읽으면 되겠죠. 맞지? 근데 계산을 했더니 용매의 양이 50이면 용매의 양이 200이면 그치? 여기에 있는 양을 뭐로 바꿔서 100g 기준으로 수정해서 비율대로 수정하면 되겠지? 수정한 값을 이용해서 표에서 석출량을 구하고 그 구한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때 용매가 50이면 석출량이 반이 되는 거고 용매가 200이면 석출량이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땡땡도씨 포화수용액 몇 그램. 되게 자주 보게 될 문장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땡땡도시 포화수용액 땡그램. 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땡땡도시의 용해도 값이 있잖아. 요게 예를 들어 x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x 더하기 100을 한 값을 기준값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값과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잠깐 문제를 한번 실제로 볼게요. 넘겨봐봐. 자, 저기 87쪽에 4번 한번 볼래요? 자, 4번 보고 있죠? 문제 밑줄을 그어 봅시다. 60도씨 염화칼륨 포화 용액. 자, 표를 하나 새로 좀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작게 그릴게요. 자, 60도씨 염화칼륨 포화 용액의 숫자가 얼마로 나와 있죠? 그치? 여기가 45.8이란 말이야. 그리고 20도씨로 냉각시킨다 그랬죠.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로 돼 있죠? 여기 34.0이죠. 34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봐봐. 72.9g이라 그랬지. 그럼 봐봐. 문제에서 60도씨 염화칼륨 포화용액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숫자가 얼마다? 145.8이 되어야 되는데, 맞지? 45.8에 100 더한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얼마를 줬다? 72.9. 자, 요거 몇 배 차이야? 그치? 반으로 줄인 거죠. 맞죠? 그럼 봐봐. 원래는 이 그래프가 요렇게 가니까 석출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표에서? 11.9
원래 석출량이 11.8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얼마 기준으로? 100g 기준으로. 근데 얘는 지금 72.9로 출발했으니까 절반인 거죠. 맞지? 그 말은 뭐다? 얘도 뭐로 줄여야 된다? 절반. 그럼 얼마가 석출된다? 네, 5.9g이 석출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물이 용매가,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용매가 100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앞에서 농도 가르친 거 있잖아요. 맞지? 농도 가르친 걸 이용해서 용매가 몇 g인지를 뭐 할 수 있다? 숨겨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농도로 주든 아니면 뭐 물 100g에 뭘 얼마를 녹였다, 뭐 물 50g에 뭘 얼마를 녹였다 이런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땡땡도 포화 용액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 용질이 얼마다, 용매가 얼마다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용매를 뭐로 맞춰서 계산한다? 100으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중학교 2학년들이 시험 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교육과정은 사실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이거든.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고. 그리고 그 계산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다양한 패턴들을 다 연습해 봐야 되는 단원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지금 칠판 빨리 필기 하시고 칠판 필기가 끝나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저기 84쪽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